이 어느 나라나 국민 소득의 분포, 소득의 분포 상태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낮은 쪽으로 이렇게 스큐드 되어 있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쪽 끝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득을 버는 분들도 있지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라고요? 9조 원. 뭐 요즘 이자율이 5%.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5%보다는 더 높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예컨대 10%의 자기의 재산으로부터 연 10%의 수익을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9조 원에서 10%의 수익은 얼마입니까? 연 9천억 원. 그렇죠? 한 4천만 원 받으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고소득이죠. 그렇죠? 한 4천만 원 받는 평균 노동자들의 2만 명분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이 그래프에서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2만 불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소득은 이 벽을 뚫고도 한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포에서 평균을 보면 평균은 여기 있어요. 이게 1인당 2만 불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 있으면 1인당 2만 불을 넘는 인구는 절대 그 절반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평균이라는 개념에 이게 오류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만 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절반 정도가 2만 불 가까이 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득 분포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평균 민이라는 거고, 이게 평균이고, 중위수라고 하는 것은, 메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를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딱 쪼개는 그런 어떤 수준의 소득을, 요게 이제 50%, 요게 50%가 되는 그런 어떤 숫자를 요게 메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중위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채빈값. 그러니까 이거는 모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 숫자들을 볼 때 보통 평균을 많이, 그러니까 대표값으로 쓰는데 평균이 우리의 인식을 오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함께 메디안 이런 숫자들을 같이 보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짐작한 데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만 불이잖아요. 그렇죠? 메디안은 한 14,000불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드는 한 12,000불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평균,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임금 대비해서는 28.9% 최저임금이. 그 다음에 중위임금에 대해서는 한 43.6%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의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한 12%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중에서 200만 명이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시선 집중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최저임금에 관한 위반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빨간 줄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어기면. 그런데 이게 근로감독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 위반을 적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발을 하는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아니라 실형 선고를 받은 사용자는 딱 2건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기소유예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 그래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엄격하게 집행을 안 한다라는,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더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통 노동연구원 박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동계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거에 관해서 사용자들은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이제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사용자 측은 처음에는 동결을 주장하다가 월요일날 어제는 30원 인상을 허용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4,320원에서 4,350원까지는 양보하겠다. 대신 이 노동계 측에서는 한 1,000원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1,000원과 30원의 사이입니다. 이 간격을 내일 어떻게 메울지 정말 참혹 궁금하죠. 근데 이게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연례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 측에서는 이만큼 요구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이만큼 얘기해서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날 데드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이것도 하루 연장하고 뭐 그런 쌩 난리를 치면서 한 100원, 200원 정도 인상하는, 그게 뭐 연례 행사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최저임금 이걸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보면서 제가 당시 한번 우리 사회의 어떤 이 합리성을 정말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에 시선 집중 나가느라고 이게 몇 년치 자료를 좀, 그러니까 노동계 사용자 양측의 자료를 다 봤어요. 하나만 봐도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자료가 똑같아요. 똑같은 논리 구조에서 데이터만 1년씩 업데이트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정말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나 잘하는, 상대방을 너무나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노동계는 이만큼 요구하고 사용자는 요만큼 하는 상태에서 결국 둘은 나는 타임 못하겠다라고 나자빠지면 공익위원이 마지막 순간에 짱 등장해서 요만큼 합시다 라고 마지막 밤 12시에 딱 도장 찍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좀 높이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양자가, 노사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만드는 이 작업부터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정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첫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딱 잡는 순간 임금이 그냥 떨어져요. 그리고 이걸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첫 일자리가 임시 일용직이면 무려 평생의 임금이 14%나 떨어진 거예요. 다른 조건이 다 똑같더라도. 첫 일자리가 중소기업이면서 비공공 부분이면 마이너스 8.4%. 직장 경험이, 이건 보세요. 직장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뭐냐면 전직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금이 떨어진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아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첫 일자리로 잡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전직을 하면 할수록 불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애들은 이런 전문 연구를 통하지 않아서도 선배들을 통해서 다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정말 9개월 동안 취직을 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한 탐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년 동안 이력서를 100통 이상을 써요. 물론 나중에 가면 정말 좌절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걔 보고 야, 눈높이 낮춰서 좀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아예 네가 그냥 크게 한번 회사를 만들어 봐라. 이런 말을 제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잖아요.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첫 직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임금 수준이 달라진다는 게 너무나 명백한데, 그걸 어떻게 눈높이를 낮추고 일단 취직부터 해라라고 제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 이게 우리가 사는, 이건 지금만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항상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이 근로임금 문제 또는 미숙련 노동의 문제가 청년의 경우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성 문제입니다. 여성 노동.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시게 되면 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제 고용률인데 이게 요 20대 초중반 요때 이제 뭐냐면 바짝 고용률이 좀 높아지죠. 이제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면서 취직을 좀 했다가 어느 순간에 가 보게 되면 이게 쫙 낮아집니다. 이제 결혼하고 자이든 타이든 이제 직장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애 낳고 키우고 하는 동안에 허덕허덕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좀 크고 또 교육비 부담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 애 학원비라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애가 뭐 어쨌든 대학 들어가고 하면 진짜 이제 뭐 노후 생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30대 후반 40대 들어와서 다시 이제 또 고용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성들의 전형적인 경제활동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경력이 딱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심각.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 세계에서 가장 높죠. 82%가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남녀 차이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학생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인적 자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인적 자원의 상당수가 바로 가장 왕성하게 에너제틱하게 일을 해야 할 이 20대 후반 30대 경제활동의 경력이 딱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40대 들어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또 이제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여성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요 기간에 가장 소중한 요 기간 동안에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의 확충이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이 부담이 모두 다 개인, 특히 여성에게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경력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에서도 이 성차별 이제 문제 같은 거, 뭐 구조조정해야 되면 사내 커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나가라, 여자부터 나가라. 이제 이게 사실은 외환위기 때 정말 이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말 스웨덴처럼 고용률이 거의 80%에 가깝고 남자 여자의 고용률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우리의 현실로부터는 너무나 정말 그 청년들의 경우 첫 일자리 잡기도 어렵고 그것이 계속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계속 턴오버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독일 모델이 비스마르크 모델이 유럽과 이제 남미 쪽으로 이제 쫙 확산이 됐는데 이거를 일본이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이 사회 제도를 짤 때 독일의 제도를 많이 카피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그걸 더 내가 또 카피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비스마르크 모델에 기초해서 이제 설계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사회복지 모델이 베버리지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처칠 역시 이것도 보수당 정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수당 정부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그러니까 정말 영국 국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 어떤 사회 자원을 다 동원하고 수백만 명이 죽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희생을 무릅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만들어 갈 거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기간 중에 소련의 힘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전쟁이 끝난다는 것에 이제 기뻐하기 이전에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 세력의 대립으로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이제 분명해지면서 그런
사회주의에 대비돼서 어떻게 이 체제를 유지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이 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채택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현실이 됐는데, 실현이 됐는데. 그래서 보수당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동당 정부가 실현한 그런 어떤 사회복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버리지 모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비스마르크 모델과는 굉장히 다른 포인트입니다. 아까 비스마르크 모델은 고용되어 있을 때의 사회 계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베버리지의 내셔널 미니멈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모든 국민에게, 즉 뭐냐면 이 국경 내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최저선을 보장해 준다. 이거를 넘는 부분은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다. 단, 그러니까 이제 이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의료, 주거, 교육, 소득 등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수준, 그러니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만족스러운 질 좋은 생활 수준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굶어 죽지 않을 수준이에요. 이거를 모든 국민한테 기본적으로 다 깔아주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개인이 시장에서 해결합니다. 자, 이게 베버리지 모델이에요. 흔히 이 베버리지의 이 내셔널 미니멈을 이걸 이제 보편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무상급식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보편주의, 선별주의 뭐 이런 논쟁이 많이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편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어떤 이 모델이 바로 이 베버리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멈 모든 국민에게 다 그냥 딱 똑같이 깔아주는 거. 자, 이렇게 베버리지 모델을 짜게 되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소득에 비례하는 컨트리뷰션 기여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자기 소득에서 기여금을 내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 베버리지 모델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세금 부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버는 사람이 자기 월급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연금 나가고 무슨 그러니까 건강보험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금의 한 부분으로 이 재원을 충당하고 세금으로 그냥 딱 깔아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비스마르크 모델과 베버리지 모델은 이게 기본 구조가 다른 것이죠, 그렇죠?